자, 그러면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후정 앞서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이게 뭐냐면 정치를 먼저 하고 감정을 나중에 한다. 이게 한시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성경 후정이라는 게 앞에 보니까 시가 보통 네 쪽으로 돼 있잖아요. 한시는 5원하고 7원이 될 건 아시죠?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 두 개는 풍각. 네, 지금 그 261쪽에 마지막 단락에서 한 줄 위로 올라가면 이른바 성경 후정의 방법이 널리 쓰여왔기 때문에 거기 지금 설명드렸어요. 앞에는 풍각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뭐냐? 후정. 후정이니까 뭐예요? 감정을 이야기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먼저 풍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200에 산중대작. 산 속에서 술잔을 주고받아요. 산중대작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식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죠? 양인대작 산악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말로 쓸게요. 이거 한자까지 다 쓰려면 너무 쉬운 거예요. 1배 9. 자, 이거 보면 보세요. 풍광이죠. 두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는데 산에 꽃이 피고, 그 풍광이 보다 되죠? 두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는데 막 산에 꽃이 막 피는 그 풍광 있잖아요.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막 잔을 부딪히는 이런 풍광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후정은 뭐냐? 아치욕면. 나는 취해서 자고 싶으니 군차. 그대는 또 가게나. 명일, 내일 아침에. 유의, 나와 함께 술 마실 뜻이 있거든. 포금내, 검은 고를 안고. 이건 뭐예요? 후정. 이거는 그냥 말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 뜻이 안 적으셨으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산중대작, 산속에서 술잔을 주고받는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니 산에 있는 꽃이 피고. 이백이 참 대단한 게, 보통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그 봄에 산에 있는 꽃이 필 때 술 마시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산에 막 등산 열심히 하고 와인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이 그냥 겨울부터 막 부어라 마시나 술 마시다 보니까 산에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시인들은 산악의 양인 대작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200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양인 대작 산악의 1배, 9일배 이게보다 성경. 그다음에 아치욕면 군차고, 나는 취해서 자고 싶으니까 그대는 또 가게나. 근데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술 마실 뜻이 있거든. 뭐 하고 오라고요? 검은 고를 안고. 멋있죠? 그러니까 나하고 술 마시려면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기타 정도는 하나 들러매고 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워낙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풍류를 즐기다 보니까 그냥 오지 마라. 이 참 쉬운 한자들로 되어 있지만 정말 멋있는 시예요. 그렇지 않나요? 200의 아주 멋진 시가 이 산중대작이고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시 같은 건 좋은 게 그냥 저는 한 100편 이상을 외워요. 한시를 그냥 앉아서 믿거나 말거나 한데 말이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시를 딱 이렇게 이야기 어디 인터넷 찾아서 검색해서 말고 그래야지 또 이게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보고 제가 이야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후정을 이야기한 거,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성경 후정.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성경 후정이 뭔지.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걸 알려드릴게요. 뭐가 나오냐면 261쪽의 그 마지막 단락 있죠? 자, 이미지즘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262쪽의 둘째 줄까지. 그러니까 이걸 뭐 다 밑줄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꺽쇠 표시만 이렇게 해주세요. 꺽쇠 표시. 이 말이 이해가죠? 꺽쇠 표시 해주시고 제가 가로를 묶을 거예요. 그 가로를 꼭 묶으세요. 알겠죠? 지금 이미지즘이라고 나온 거 여기다 A라고 써주세요. 가로를 묶으라고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라고 있을 겁니다. 찾으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지주의라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주지주의.
C. 그다음에 형식주의. D. 자, 이렇게 해서요.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다 묶어놔. A, B, C, D. 그래서 다음 중 A, B, C, D에 알맞는 뭐랄까 문예 사조를 골라라. 이해 갔습니까? 그래가지고 A에다가 뭐 낭만주의, B에다가 그 뭐죠 형식주의 막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찾아봐. 이거 아주 단골로 나와요. 답이 이거죠. 답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인데 이건데 A를 제 말씀은 A, B, C, D 알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그 문제가 나오는데 A의 뭐 이미지즘 대신에 낭만주의를 넣을 수도 있고 B가 낭만주의잖아요. 여기다 형식주의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답은 이미지인데. 그렇죠. 이미지즘.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이거 드리죠. 하나만 외우면 돼요. 아니 이미지즘만 외우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다 외워야 돼요. 예, 애원데 외우는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로부터 천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려고. 답이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답. 자, 한번 볼게요. 그거는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회화성. 이미지즘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회화성. 이게 조금 수준이 있고 어렵긴 한데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김광준 뭐다 나오는 거니까. 회화성 김광준 아시죠? 뒤에 이제 김광준 A팀 나올 거예요. 오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하기가 너무 많네 이거. 오늘 다 끝내야 돼. 그래서 김광준은 회화성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회화성, 네, 이미지죠. 그래서 모더니즘은 감정 표현에 치중하는 낭만주의를 부정해. 낭만주의는 감정을 막 드러내, 맞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워즈워드 뭐라고 그랬어? 워즈워드. 모든 훌륭한 시는 힘있는 감정에 자발적인 흘러넘칩니다. 기억나요? 아까 금방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이제 다 배웠어요. 반어, 역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지지.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암기해도 되는데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암기할 공부는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문학을 한다는 게 뭐가 어렵냐? 문학을 하는 거 어려운 게 뭐예요? 용어예요. 맞나요? 그리고 문학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정주의와 주지주의가 뭐가 다르냐? 이거 꼭 알아주세요. 주지주의, 주정주의, 감정형성, 주정주의, 주지주의, 지성형성.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주정주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강진에 가면 모란이 크기까지는 김영남 생가가 있죠. 모란이 크기까지. 대표적인 주정주의. 왜 대표적인 주정주의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그것이 알죠.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란이 져버리니까 내 희망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너무나 서러워.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360날을 운다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죠. 그죠? 그 중에 360일이 울어.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어, 안 드러냈어? 자, 이제 이게 주정주의가 뭔지 좀 아시겠어요? 근데 주지주의는 뭐냐면, 주지주의의 예를 들어볼게요. 유리창. 뭐의 누구죠? 정지용의 유리창. 자, 왜 유리창이냐? 자, 보세요. 뭐 창문을 닫고 뭐 물 먹은 별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 아주 유명한 주제로 나와요. 보기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란 말이 나오나요? 유리창 보면 나와요. 분명히. 왜 이게 주지주의냐? 자, 외롭다. 그 김영남처럼 막 외로워서 울어야 되죠. 김영남 같으면 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황홀한을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울려고 하다가 황홀한을 붙여버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때요? 대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감정이 절제가 돼야 안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정주의는 막 감정을 막 폭로하는 것이고, 그렇죠. 흘러 넘치게 하는 거고, 주지주의는 흘러 넘칠 것 같으면 잘라버려요. 어떤 다른 반대되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바로 주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교적인 걸 강조하니까, 기교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이제 주지주의라는 거예요. 모더니즘. 좀 이해를, 이걸 암기하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면 좀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이니까 낭만주의를 부정을 했잖아요. 감정 표현에. 그래서 주지주의와 맞닿고 이 모더니즘은 지성적 비평가들의 지원을 통해 성장했고 러시아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낯설게하기잖아요. 맞죠?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게 저는 문학이에서 보셨을 텐데 낯설게하기. 시클럽스키 맞죠? 그 낯설게하기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그래서 그 형식주의와 미국의 신비평은 여러분 이제 문학 비평론을 배우셨지만 내재적 비평에 들어가요. 맞나요? 신비평은 문학 작품 그 자체로만 봐야 된다. 이게 신비평이죠. 신비평은 외부적인 걸 연결시켜라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님을 우리가 외재적 비평, 역사 정기 비평으로 보면 절대자고 조국이잖아요. 맞죠? 근데 신비평은 그냥 님일 뿐이에요. 맞죠? 작품 자체로만 보니까 그냥 님이라고요. 개념 차이 알겠어요? 역사 정기 비평은 외재적 비평. 여러분 문학 비평을 배우셨잖아요. 이걸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건데 신비평은 그 자체만 본다고. 그래서 신비평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이들 비평가에 의해서 추락했던 시의 이상이 넘겨보세요. 상승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미지즘, 낭만주의, 주지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 연결시킨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조금 이제 풀어드린 거죠 설명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4개 중에서 이제 딱 이거의 답이라고 하고 딱 꺼내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면 인왕 그러니까 아니 그게 눈에 들어오면 답이다.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이낭주형이잖아요. 이낭주형 그렇죠?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 힘들면 이미지즘, 낭만주의, 주지주의, 형식주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262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문예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시죠? 포스트가 후라는 뜻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의 문예사조. 이 정도는 아시죠? X의 뜻인가요? 그래서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두로 인해서 시 형식은 이런 관습의 산물임이 다시 폭로됐다. 그렇죠? 시라는 것은 오랜 문학적 관습의 산물이죠. 맞죠? 시라는 것은 정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몇천 년 전부터 있어요. 공자 시대에도 시가 있었어요. 3000년 전에. 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시경. 맞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문학적 산물이었다. 관습의 산물. 그래서 시가 점점점 발전했고, 그 다음에 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적으로 해체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전위 예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같지 않은 것들이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위 예술이에요. 샘 같은 것도 막 소변기를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전위 예술이다. 하여튼 그런데 이 아방가르드 문화 운동은 시에 대한 관습적 기대를 배반하는 시쓰기를 했다. 수미상관은 뭔지 알죠? 여러분 그 김수월의 진달래꽃이 수미상관이에요. 자, 나보이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하다가 나보이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비슷하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 똑같잖아요. 하리다. 그런 걸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같다. 서로 관련돼 있다. 관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월 시대 20년대, 30년대 때는 그런 게 통용이 됐어요.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쓰면 좀 부담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박목월의 나그네. 정말 잘 쓴 시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 시의 제목을 시 속에서 똑같이 쓰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가 시 제목이 나오면 똑같이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을 땐 써야 되지만 똑같이 되도록이면 제목을 시에서 쓰는 건 안 좋다.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대식 유형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근대시 아까 다 했죠. 낭만주의, 리얼리즘, 모더니즘. 그러니까 낭만주의부터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아까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밑에서 다섯째 줄 정영시에서 자유시로에 이동을 했는데 창가, 신체시 이런 게 있어요. 창가, 그러니까 창가 가사 아시죠? 그 사사조라든가 뭐 이런 거. 신체시는 체남선에 뭐였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게 다 신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시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문체의시라는 뜻입니다. 신체시라는 게 새로운 문체의시. 이걸 신체시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문체의시. 그래서 해에게서 소년에게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과도기 형식이다. 창가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것들은 여기 뭐지 근현대 문학사에서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 끝나면 뭐죠? 고소설가 작가 그 다음에 근현대 문학사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작품들 다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창가는 서양의 악보를 이용해서 가사만 고쳐서 시를 창작했다. 경부철도가 이런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내용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문명화의 필요, 계몽주의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7호조를 비롯한 것을 이제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도 엄밀히 들어가면 약간 정영시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현대 문학사 교재 공부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자유시 같은데 해에서 소년에게도 자세히 보면 약간은 정영시적인 리듬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억을 비롯한 이런 자유시 전도사들은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문학을 한, 그러니까 특히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문인들을 이야기할게요. 문인들에서 이거 통계가 정확하진 않아요. 10명을 따졌을 때 몇 명 정도? 한 7명 정도는 일본 유학을 해서 유학을 해요. 일본 유학을 하는데 거기서 주로 뭘 전공하냐? 백석도 일본에서 영문학 전공했죠? 운동주도 영문학 전공했죠? 뭐 되게 많습니다. 일본 가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아시겠어요? 왜 영문학을 일본 가서 하냐? 그때 일제치하니까 외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새로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뭐 정확히 7명이라고 제가 단어는 못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니까 따지시면 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창조에서 이제 주요한의 불놀이가 나오잖아요. 불놀이. 최초의 자유신 건 아시죠? 불놀이를 우리가 이제 문학사적으로 최초의 자유시다.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최초의 자유시가 뭐냐? 주요한의 불놀이. 또 최초의 근대 서사시. 뭐라고 그래서? 네. 국경일밥. 국경일밥 있죠? 김동완의 국경일밥. 이런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암기해야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놀이는 최초의 자유시다. 그 정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성향의 대표적인 게 이상화, 김소월, 한용운인데, 요 밑에 딱 보니까 이거 누구의 작품 같아요? 이상화의 뭐죠? 나의 침실로. 맞죠? 나의 침실로.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꿈속에만 있다. 그래서 마돈나라고, 자,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걸 우리가 시에서 수사법 뭐라고 하죠? 이름 부르는 거. 번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호법. 마돈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걸 번호법이라고. 갑자기 부른다. 번호법. 이거 수사법 알았어요? 그래서 마돈나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근데 제 작품의 내용까지는 뭐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돈나에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상향으로 가자. 근데 그 이상향이 뭐예요? 침실인 거예요. 맞죠? 264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상화 나의 침실로 전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침실을 이상화는 뭡니까? 이상향으로 썼는데, 자, 이건 좀 필기를 좀 하고 또 설명드릴게요. 뭘 쓰냐면, 자, 이 나의 침실로에서는 일단 밤이 나오고요, 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침실이 등장해요. 자, 그럼 밤과 꿈은 뭐냐? 보세요. 시인의 소망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망이 실제로 실현이 안 되면 여러분들 꿈속에서 나타나죠. 내 소망이 막 실현된다는 것은 이 달라고 꿈백화점이 왜 인기가 있었냐? 막 꿈속의 이야기예요. 맞죠? 그 인간의 머릿속의 이야기죠. 그게 이 평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인간의 꿈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잘 썼어요. 그 읽어보면. 이게 이제 신이 소망이 되려면 꿈을 꿔야 되니까. 자, 침실은 뭐냐? 모든 낭만주의자들의 상상이 펼쳐진 공간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침실은 뭐냐? 뭐예요? 이상향. 이상향은 뭐냐?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뜻은 뭐냐? 토피아가 섬이고요. 유는 없다는 뜻이죠. 없다. 연구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뭐냐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유토피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에요. 이상향은 존재하면 안 돼. 맞죠? 이상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 네버 아일랜드죠. 네버 아일랜드. 침실. 상거리라. 네, 그렇죠. 그럼 네버 아일랜드. 뭐 이어도 사나 뭐 이런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상향.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꿈속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요즘엔 여러분 꿈을 거의 어렸을 때 참 많이 꿨는데 꿈이 거의 꿔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인의 소망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고 침실은 낭만주의자들의 상상을 펼쳐지는 공간이다. 그런 이야기만 알면 됩니다. 이거 뭐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 정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266쪽 리얼리즘으로 갑니다. 리얼리즘 266쪽. 자, 리얼리즘 아까 사실주의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카프. 여러분 아까 제가 이마 이야기했죠. 이마. 우리 오빠와 하루. 그 이마가 카프 계열인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공부는 반복이니까. 자, 카프 뭐 약자죠?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그다음 뭐였죠? 페더레이션. 연맹이라는 뜻, 연맹. 이거는 한국. 이거는 예술가. 프롤레타리아는 알죠? 무산계급이라고 보내요. 무산계급. 자, 이걸 그래서 머리 글자로 이렇게 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카프면. 여러분이니까 국문과 다니셔도 카프가 뭐 약자인지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나라 문학을 전공하니까 영어는 전혀 몰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하다 보면 다 영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 같은 사람이 카프의 대표적인 작가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김기진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주도가 됐다. 그래서 카프가 해체되고 나서 지금 266쪽 보고 있어요. 이용화. 아까 낡은 집 했어요. 오장환. 여러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생명파 시인하면 누구가 있죠? 생명파 두 사람. 뭐라고요? 아니 생명파 모르세요? 서정주하고 유치원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생명파 하면 서정주 유치원 아니에요? 미당 서정주 문학관은 고창에 있고요. 유치원 문학관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통영에 가면 유치원 문학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국문학을 공부하면 너무 좋은 게 우리나라 전국이 다 가볼 때요. 너무 많아. 전 다 가봤어요. 그런데 고창이 이제 서정주 문학관인데 한 명이 더 있다. 바로 오장환이 바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생명파 시입니다.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오장환 문학관이 어디더라? 법주사 속리산. 하여튼 속리산인데 지명 까먹었는데 이렇게 보은 맞아요. 보은에 있어요. 거기에 이 오장원 문학관 있어요. 오장원 문학관. 그러니까 거기에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오장원 문학관에서 여러분 생명파 하면 이 사람 알잖아요. 그 문화관광부 장관 하신 분 누구였죠 전에? 아니 이여령 말고 최근에 갑자기 접시꽃 당시 도종환 이분이 오장환으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도종환 씨, 오장환 시를 가지고 보은 출신이니까.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만을 비롯해서 이제 오장환, 백석 등 백석은 아실 거고요. 이제 문학적 형상화 면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편 서사시가 정착되었다는 이야기했고 그 밑에 가니까 신동엽, 그다음에 김수영 나와요. 여러분 이제 김수영 문학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수영은 참여시죠. 참여시. 신동엽도 참여시고 신동엽 문학관 어디에 있다? 부여에 있어요. 부여. 여러분 부여에 가시면 국남지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요. 신동엽 문학관을 꼭 가셔야 돼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신동엽 문학관. 그다음에 고은, 신경님 뭐 여러 사람 있죠. 김지영. 그래서 창작가 비평. 그다음에 노동자 출신. 박노해 제가 이야기했죠.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이름 너무 잘 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본명 박기평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 박노해가 본명이 아니에요.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성이 박씨인데 또 이 박해받는하고 또 공교롭게도 연결이 똑같아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박노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백무산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또 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동엽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극우까지 아사다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떤지 모르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상투적 표현 맞죠? 이거 이제 상투적이라는 말 다른 말 뭐라고 그래요? 진부한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 붙이는 가라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까지죠. 남쪽에서 북쪽까지 아사달 아사녀 등과 같이 그러니까 이건 남녀를 이야기 남남 북녀 뭐 그런 거예요. 분단 상황을 불러드릴 수 있는 알레고리. 알레고리는 여러분 알레고리는 뭐냐? 1대1 비율을 말합니다. 알레고리란 말은 (1대1)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1대1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유에서 알레고리.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화제하는 분단 상황을 남녀 이별, 재회, 다시 만나는 거, 결혼에 비유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분단 극복의 필연성을 호소한다. 남북 관계를 연인 사이로 칭하면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없는 중립 지역 있잖아요. 초래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초래청에서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지고 가슴과 극우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만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시성의 회복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몰라도 돼요. 뭐 이건 좀 복잡한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267쪽의 마지막 단락 이런 걸 배경으로 시인의 사명을 불러일으킨다. 그에 의하면 차수성의 시대는 운명의 시대. 그러니까 차수성이라는 건 그 위에 나와요. 거기 다음 단락의 둘째 줄에 원투성, 뭐 차수성, 비수성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봄, 여름, 가을이라는 계절의 구분과 유년, 작년, 노년이라는 세대 구분을 비유했다. 이러한 시기 구분 가운데 차수성 나오죠. 차수성. 그래서 이제 원수성과 기수성이 상동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원수성이라는 건 근원 원자에다가 거기 보면 숫자잖아요. 그 수학할 때 숫자 원수.
귀수성은 돌아갈 기자에다가 숫자죠. 한자를 보면. 그다음 차는 다음 차자에다가 숫자죠. 그러니까 이 원수성과 귀수성에 서로 이제 같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제 쓰여가지고 현재를 차수성의 시대다. 차수성에서 귀수성의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 혁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뭐 전 단계 정도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쓴 겁니다. 원수성, 차수성, 귀수성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268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를 직업으로 삼고 시 쓰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업가들이 득세한다는 거죠. 시업가. 그러니까 시를 그 근본 사업을 하는 시업가. 시 사업가죠, 정확히 말하면 시업가. 그래서 시업가는 차수성에 만족하는 시인의 타락한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시 쓰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것이 차수성에 만족한다. 근데 반면에 시인을 시업가하고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시라는 게 여러분들 시를 이렇게 쓰시지만 그 시를 쓰는 것이 하나의 직업인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정말 몇몇 사람 빼고는 도종환 뭐 이런 분이나 뭐 몇몇 빼고는 시가 직업인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에? 시가 답이 되는 시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시업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시가 밥이 되는 제 말씀 정확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을 시업가하고 구분한다. 그가 바라보는 시인은 기성의 시대를 앞당기는 혁명적인 사람. 그러니까 혁명적인 사람이니까 일종의 참여시를 쓴 참여시 맞죠?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참여시 작가가 참여시인이 바로 대표님이 누구예요? 신동엽과 김수영 맞죠? 참여시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혁명적인 사람이 진짜 신이다. 이런 발상으로 민중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업가 대신에 이제 종합인,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만능 엔터테이너지. 요즘 말로 하면 맞나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뭐 문학, 종교, 철학, 정치를 아우르는 종합인 맞죠? 요즘으로 말하면 만능 엔터테이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시입니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는 넘어가고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니즘. 자, 여기서도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도 좀.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이 모더니즘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우리, 시단서부터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속한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놓으세요. 우리 시단부터 속한다. 자, 그리고 제가 가로를 묶으라는 걸 보세요.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낭만주의에다가 A, 모더니즘 B, 이미지즘 찾았어. 이미지즘? 그 모더니즘에서 예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낭만주의, 모더니즘, 여섯째 줄에 이미지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아방가르드라고 있을 거예요. 있나요? 제일 마지막 줄 이렇게 A, B, C, D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되게 거의 단골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딱 여기 지금 답 알려드립니다. A 낭만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A고 모더니즘이 B. 그렇죠? 거기 모더니즘에다 B라고 쓰시라고 그랬죠? 그 밑에 이미지즘이 C. 그다음에 제일 밑에 아방가르드가 D.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시단은 1930년대 박용철이 주도했던 신문학. 자, 이게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을 잇는 과도기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도기라는 건 뭔지 알죠? 낭만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건너가는 다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과도기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중간 다리를 과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문학이라는 잡지는 낭만주의의 어떤 특징과 모더니즘의 특징을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시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약간은
그 현대의 어떤 도시성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되고 막 그래요.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뒤로 본격적인 이미지즘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지용, 김기림, 뭐 정지용, 김기림 몰라도 김광준은 알잖아요. 뒤에 가서 공부할 거지. 외인촌 나올 거야. 외인촌. 김광준의 외인촌. 회화적인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즘이죠. 그리고 차가운 도시적 감수성. 이게 이제 김광준의 시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감정 표현을 최대한 억제한다. 무슨 주의? 네, 주지주의. 이제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감정 표현을 막 바깥으로 표현한다. 뭐였죠? 지금 나오잖아요. 주지주의 나오잖아요. 아, 술취정. 아, 그때는 술취정은 다른 거. 여기서는 감정을 주장한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밑에 이제 됐죠. 그래서 이들과 구별되면서 당대 언어의 모더니즘 자각을 일으킨 흐름이 있었는데 시의 무의식을 둬요. 무의식. 그리고 시적 언어를 파괴. 이상 알죠? 그의 작품 한국에서 아방가르드라고 써놨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전위 예술. 아방가르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샘 같은 비상의 마르시알. 이 샘이 원래 남자 소변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거꾸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샘이라는 그 작품이 되게 유명해요. 그 소변기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샘으로 했어. 우리가 보면 야 이게 무슨 작품이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런 거 안 해놨으니까. 제가 저기 끝나고 나서 그걸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성공한 드문 사례다. 그러니까 이상의 시도 그 이전의 시와는 많이 다르고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상의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 자, 이건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로 안 나오죠. 자동 기술. 이걸 자동 기술법이에요. 띄어쓰기 X. 이걸 자동 기술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상의 시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상이 공부를 안 해서 몰랐냐? 이 사람 요즘 말로 서울대 건축가 출신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동경제대 그 당시에 건축가 출신인데.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브루통이라는 브루통이죠. 브루통이라는 사람의 이 브루통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인지 아세요? 뉴욕에 갔는데 거지가 나는 맥인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넣죠. 근데 바꿔버리잖아요. 봄이 the spring is coming, but I can see it. 봄은 왔지만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들어보셨죠? 그거 써준 사람이 브루통이에요. 뉴욕에서. 문학에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낭만주의, 모더니즘, 이미지즘,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낭만주의, 모더니즘 이렇게 우실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9쪽으로 가보면 이제 거기 해방 및 전후에 박인환 나오잖아요. 목마 승려. 뭐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박인환의 목마 승려가 막 옛날 뭐죠 책받침 같은 걸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건데 이 박인환 문학관은 어디 있느냐? 인제에 있어요. 인제에 가시면 꼭 가보세요. 박인환 문학관 있습니다. 잘 만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김수영 문학관은 저기 방학동에 보셨고, 그래서 운명 비판적 경향을 보이는 모더니스트. 그다음에 이후에는 은유 중심의 시를 비판하고 무의미 시를 제시한 김춘. 김춘수의 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무의미 시, 그러니까 시는 시인데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시란 뜻이에요. 무의미 시라는 게.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 이런 것이 무의미 시가 아니라 또 다른 김춘수의 시 중에 존재론적 시 말고 무의미 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창작론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그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무의미 시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현대시 동인의 시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황동규는 여러분 아시죠? 황순원의 아드님이죠. 황동규. 즐거운 편지 뭐 이런 거 쓰신 분이죠. 오규환, 정현종, 황지우 이분은 이제 미학과 출신이에요. 미학과. 그래서 시가 상당히 좀 독특하죠.
자, 그 밑에 이제 또 뭐 여러 시인들이 나옵니다. 뭐 다 제가 일일이 읽진 않겠어요. 뭐 어떤 시인들이 나오는데 그거 넘어가고, 자, 모더니즘 시를 하나 보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모더니즘 시를 보겠습니다. 거기 이게 제목이 뭐였죠? 김광균의 외인촌인데, 여러분 외인촌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외국인 거주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외인촌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안산인가요? 안산에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죠. 안산뿐이 아니라 반천, 요즘에 하도 외국인이 많이 와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걸 외인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 거주 지역.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김광균의 외인촌은 정말 명작입니다. 명작. 김광균의 외인촌은 명작인데 뭐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이 시를 한번 봐보세요. 269쪽 화이한 모색, 그러니까 저무는 그 색깔이잖아요. 속에 피어 있는 산협촌. 산인데 아주 협이란 것은 뭐냐면 이 밀집돼, 그렇죠. 성골재 같은 거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촌에 그림자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다룬 마차가 한 대 잠겨가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엔 우두커니 전신주 위에 지나가던 구름이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완전히 그림이 회화적이죠. 신의 신데 이렇게 잘 써요. 김광균의 시를. 김광균 타고났어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270쪽에도 보면 이런 말 있죠. 안개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한낮의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가벼운 웃음이 흩어져 있고 시들은 꽃다발도 흩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부분이 뭔지 아시죠? 채색한 성교당 지붕 위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 맞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죠? 무슨 기법이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바로 안 나오시네. 이게 공감각적 기법이에요. 공감각은 뭐냐? 여기 공자고 무슨 공자? 함께 공자. 재밌지 않나요? 이게 어려워도? 공감각. 공감각은 뭐냐면요, 2개 이상의 감각. 감각이 결합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상의 감각이 결합됐다는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동서있죠. 그러면 자, 일단 이게 원관념이 뭐죠? 여러분 원관념을 이야기해보세요. 분수하고 종소리 중에, 네? 종소리가 원관념이에요. 자, 분수가 네? 뭐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종소리는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청각. 자, 분수는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분수. 자, 그러면 자, 또 여쭤볼게요. 그럼 이건 시각에 청각할까요? 청각에 시각할까요? 시각이 청각을. 저렇게 모르시죠? 잘 보세요. 종소리가 들리죠? 종소리가 귀에서 청각이잖아요. 근데 이 청각을 분수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판문을 막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청각을 시각.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왜냐면 종소리는 귀에서 이게 종소리가 들리면 땡 하고 들리잖아요. 청각 아닙니까? 근데 얘는 잠깐만. 이분은 분수처럼이라고 썼잖아요. 분수처럼. 맞죠? 김광균 시인은 분수처럼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뭡니까?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이걸 물어보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시각이 청각하는 분 10분 중에 한 7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틀려요. 그게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 아시겠죠? 이제 공감각이 뭔지 아시겠어요? 2개 이상의 시각. 네. 시각이 청각을 창식을. 시각이 청각을 뭐라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각을 시각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문학 용어로는 청각의 시각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좀 읽어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뭐죠? 마지막 장면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좀 더 보세요. 이국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 보세요. 여기 270쪽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 지역 아까 외국인 거주 지역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외인촌.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하이안, 파란, 자욱한 자기적 언어 구사는 김광빈의 특징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바로 안 나오시네.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자, 시적 허용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에틱 라이센스. 시가 뭘 땄다? 면허를 땄다. 영어 얼마나 멋있어요. 운전만 면허 따는 게 아니에요. 시도 면허 딴다. 시적 허용이니까 포에틱 퍼미션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하는 영어로 퍼미션이거든요. 들어보셨죠? 영어 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포에틱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걸 시의 면허 이렇게 또 쓰진 않아요. 이게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시가 면허를 땄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란 노래 보면 하이안 종이 위에 뭐 이렇게 나오죠. 곱게 써내려간 노래 있지 않아요? 어니언스가 부르는 하이안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이안이 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써요. 근데 노래도 시라고 볼 수 있겠죠. 리릭이라고 하니까 노래 가사. 그래서 이거 시적 허용인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정한모의 가을에 보면 가볍게 정한모가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에요. 가볍게 가을을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쓰냐면 나르고 있는 나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르고란 말이 있어요. 나르고. 나르고가 맞아요? 날고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날고가 맞나요? 날고가 맞죠? 근데 나르고라고 썼어. 이 사람 정말 맞지법 모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몰라서 날고를 몰라서 나르고라고 썼겠어요 설마? 이 서울대 국문학 박사예요. 국문과도 아니고 서울대 국문학 박사예요. 정말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렇게 써요. 근데 허용해요. 소설에서 이렇게 쓰면 오타, 정정, 가야 돼. 근데 시에서는 이분이 의도적으로 썼다면 이제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시적 허용. 자, 다시. 그래서 김광근의 언어의 시적 사용이다. 그리고 잦은 색적, 회화성 아까 했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목소리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뭐하다? 청각의 시각화다. 그래서 소리가 흩어지는 순간에 파란 물감을 분사해서 색을 입힌 듯 착시현상. 안개 자욱한 하원제 벤치 위에 소녀들이 남겨고 간 모순과 시드는 꽃다발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웃음의 질량감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표현할 땐 기가 막히게 썼죠. 자, 오른쪽 271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 뭡니까 이런 표현이 뭐가 중요하냐면 270쪽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바로 위에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 열시를 가리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윈 손길이 뭐냐? 시계 바늘을 여윈 손길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도 재밌는 게 여러분 시계 바늘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에서 시계 바늘 핸드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 핸드가 우리 손만 핸드가 아니에요. 시계 바늘이 핸드예요, 진짜. 시계 바늘. 여인 손길. 저는 또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손가락 핸드가 손인데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마을의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밑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단락 보고 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국적인 풍경. 자 여러분 이국적인 풍경, 이국적 풍경.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번 시간 좀 영어를 많이 써서 좀 죄송한데 너무 알아두셔야 돼요. 이국적 풍경이라고도 하고 이국적 정서. 자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저 위에 반 써놨죠? 엑조티시스. 그러니까 우리 그 열대지방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를 못 가봤어. 제주도에서 야자나무 앞에서 찍고 뭐 필리핀 갔다 와서 이게 막 뻥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이국적 정서라고. 이해 가십니까? 이해 쉽게 이해. 이국적 정서란 것은 우리가 여행을 왜 가느냐? 여러분 여행을 왜 가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행을 가는 거는 첫 번째는 일상으로부터 탈출. 여행 왜 가냐? 이소 아울라가 이야기한 일상으로부터 탈출. 두 번째가 뭐냐? 신기성. 새로운 게 여러분 여행을 가는 거는 새로운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죠? 뭐 우리나라에 없는 뭐 제주도는 도라르방 있고 뭐가 있으니까 가고
그 뭡니까 마추픽추가 있어서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우니까 가는 거잖아요. 여행이 뻔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기성의 추구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신기성이 엑조티시스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국적인 풍경 속에 나타나는 문명의 흔적을 고독과 우울의 정서로 물들이는 시인의 모습. 그래서 문명에 대한 시인의 태도 그리고 모더니즘에 등장하는 문명의 흔적들 이런 것들도 이용하지만 예찬의 근거로 활용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문명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인간이 소외받잖아요. 그러면 인간 소외, 에일리네이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속에서 소외받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영화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소외. 소외 이렇게 쓰고 다니처럼 이 소자는 뭐냐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꽁보리밥 있잖아요. 여기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꽁보리밥 한자로 알려줘요.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소식이에요? 땡이에요, 땡. 소사. 자, 이때는 먹을 식자가 아니라 밥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성길소자. 여러분 꽁보리밥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소사라고 하는 거예요. 소사. 아시겠어요? 꽁보리밥 소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외, 엘리베이션. 찰리 채플린의 그 작품들이 이제 그런 모던 타임스라든가 이런 게 바로 그런 분업화로 인해서 인간 소외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사회가 문명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 그 속에서 모더니즘 시인들은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거기 사회가 밑에서 넷째 줄 여기서 끝까지 중요해요. 사회가 문명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인간이 소외받는다. 모더니스트들이 공감한다. 그 속에서 모더니즘 시인들은 낯설고 소외된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정을 대변했다. 자, 그러니까 약간 고독감이라든가 외로움을 이 외인촌이라는 시 속에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 읽기 방법. 이거는 이제 김수영 문학관에 좀 갔다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